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기회는 2년이다 앞으로. 2년 안에 무조건 합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합격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할 때는 마음이 불안해가 공부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할 수 없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간에 어쨌든 처음부터 열심히 하셔가지고 내년에 종결을 시키고, 첫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 학원에 나오지 않고 혼자서 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합격률이 1.2%, 14% 이렇습니다. 학원에 나오시면은 평균 합격률이 57, 8%. 물론 학원마다 달라요. 저희 학원은 올해는 계산해 보니까 한 70몇 프로 되더라고. 숫자는 뭐 마지막까지 학원에 오시고, 우리는 이제 중간에 탈락한 사람은 거의 다 시험 안 된다고 보거든요. 또 전례가 다 그랬었고, 자, 있지. 예. 이사를 가거나 또는 하도 점수가 안 나오니까 다른 거를 찾아보고 막 이래요. 새롭게 돈 내고, 뭐 인터넷에 동영상 같은 거 많잖아요, 그죠? 뭐 에듀윌 뭐 어쩌고 뭐 어쩌고 랜드 하나 랜드 프로 하면서 막 그런 거 많은데, 지금은 대부분이 아마 에듀윌을 알고 있을 거예요. 에듀윌이 왜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까? 광고를 워낙 많이 해서. 광고를 좀 할 때는 1년에 150억 정도 합니다. 광고 자체를. 전 국민을 세뇌를 시켜버려요. 서경서기까지 나와서 노래까지 불러버려요. 어린애들도 노래를 따라서 부를 정도입니다. 그 회장이 양형남이라고 저하고도 친하거든요. 예전에 부산에 제가 이제 학원 하기 직전에 그 회장하고 그 본부장이 내려와서 강의 좀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막 학원을 시작할 때쯤 때문에 학원 하면 못 가잖아요, 그죠?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못 갔었는데, 뭐 지금도 소통을 잘 하고 있죠. 전국에 학원이 28개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오는 게 최다 합격자 배출. 최다 합격자는 맞아요. 학원이 워낙 많으니까. 부산에서 있어요? 응? 부산에 있지. 2개나 있다, 부산에. 서면에 하나, 해운대 하나. 그게 이제 초기에 광고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별로 많이 안 해요. 지금은 그 정도로 막 광고를 하는 이미 인식이 돼버렸잖아요. 에듀윌에 가면은 다 합격하는 줄 착각을 해버립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제가 뭐 친하기 때문에 조금 뭐 격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최다 합격자는 많은데 합격률은 저조합니다. 합격률은 저조해요. 또 최근에 들어서는 그 에듀윌 뿐만 아니고 평생회원제라고 들어보셨죠? 평생회원제 그것 때문에 합격률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평생을 할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합격을 못 합니다. 그래서 평생 하고 있습니다. 평생 회원이니까.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그래서 어쨌든 바깥에서 합격하기도 힘들고, 해봐야 평균 뭐 1.2%, 14.7% 밖에 안 되니까, 학원에 오신 분들은 뭐 58%에서 한 75%까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걸 종합하면은 전국 합격률이 한 20% 정도 돼요. 10명이 치면은 2명이 합격한다. 이렇게. 그럼 하나 물어볼까요? 심심한데. 그 떨어지는 8명하고 합격하는 2명 중에서 어디에 들어가기가 수월할까요? 8명이 들어가기 훨씬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합격을 하려면 조금 더 노력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간단합니다, 그죠? 질문이 있는 것 같은데 눈빛 보니까 없어. 원래 눈빛이 강렬해. 그렇구나. 그래서 주변에 혹시 이제 지금 요즘은 여러분이 내년에 한 8월달 정도 가보세요. 양산 시립도서관에 가면 90%가 중개사 공부합니다. 학원에 안 나오시고. 몇 년째 하고 있냐 하니까 평균 4, 5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매년.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20점에서 50점 가는 거는 쉬워요. 근데 50점에서 60점, 70점 통과하는 게 한계단 말이에요. 거기서 계속 자초를 합니다. 그러면 그만두면 될 텐데, 이 그만두기가 쉽지가 않아요. 미련 때문에.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다 해서 4년, 5년, 6년
제가 아는 사람이 제일 오래 하고 있는 중이 8년짜리도 있습니다. 8년짜리. 그거는 직업입니다. 직업. 학원에 왔다가 퇴근했다가 학원에 왔다가 퇴근했다. 뭐 그런 분들을 우리가 좀 조금 재미있는 말로 만물박사라 그럽니다. 만물박사. 모르는 게 없어요. 8년 다녔으니까 모르는 게 없어. 시험은 안 되는데 모르는 게 없어. 그래서 신참들이 그 만물박사한테 다 모입니다. 왜? 물어보면은 다 알아. 그런데 나중에 합격자 발표에서는 물어본 사람은 다 합격하고 만물박사만 떨어집니다. 항상 보면. 그거는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착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전에 점수로 연결되는 정확한 지식이 없어 그렇다고. 맨날 껍데기만 훑다 보니까 아는 것처럼 돼 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선생, 학원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온갖 자료를 다 복사해가지고 나눠주고 밥 얻어먹고 그걸 8년 동안 거지다고 이제. 그거 중요하죠. 우리가 12월까지는 제가 공부하는 소리 안 하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확한 아닌데 강의 시간 빼놓고 개인적으로 몇 시간을 공부해야 됩니까? 이런 걸 상당히 궁금해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한 3시간 이상은 확보해야 됩니다. 수업 시간 빼고. 그 수업 시간 듣고 그걸 이제 복습하거나 이런 시간이 3시간 정도. 근데 3시간 만만하지 않습니다. 해보면은. 살림도 중요하지만, 학원에 나오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학원에 대부분 머물러요. 점심 먹고 나서 도서관에서 공부하든지 여기서 공부하든지. 그래 하는데, 3시간을 확보하는 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제가 3시간 학비는 3월달 이후부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월부터 10월까지는 3시간 학교는 최소한 돼야 된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물론 특별한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3시간 정도. 근데 3시간에 만만하지 않아. 왜? 제가 이제 특히 미안합니다. 아줌매들 이제 친해져. 그리고 같이 모여서 공부해. 그럼 제가 볼 때는 자기들은 6시간 공부했다 그래. 그거 제가 볼 때는 2시간 공부한 거야. 왜? 공부 준비하는데 1시간 걸려. 커피 마시고 뭐 하고 또 중간에 나와가지고 또 이야기해. 수업 끝나고 집에 가면 되게 또 안 가고 또 커피 마시면서 또 이야기해. 그래서 실질적인 공부가 3시간 확보를 하면 무조건 합격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거조차도 힘들다고 해보시면. 그래서 하여튼간에 여러분들은 뭐 일찍 오셨고 또 여기는 대부분 합격을 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그것도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딱 2가지예요. 듣는 거 하고 보는 거 2가지잖아요. 그죠? 동영상은 듣는 것이고 책은 보는 것이단 말이에요. 근데 초기에는 듣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잘 모를 때.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제 동영상 듣는 거는 없애버리고 자꾸 봐야 돼. 왜? 시험장에 가면은 보고 칩니다. 보고. 결론은 잘 봐야 되는데 잘 보기 위해서는 귀가 뚫려야 됩니다. 용어에 익숙해야 된다고. 근데 외우는 거 하고 이해하는 거 하고는 그냥 그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외우다 보면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해를 하는 방식으로 보면은 잘 배워지고 이러기 때문에 어느 게 우선이다 그거는 말을 할 수 없는데 과목마다 성격은 달라요. 민법은 이해 쪽이 거의 90%입니다. 근데 중개나 공법은 암기하는 쪽이 오히려 60%예요. 과목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다. 그거는 이해하시고.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뭘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외우려고 생각하는 버릇이 들면은 나중에 가면은 얼굴이 벌개집니다. 점수가 안 나와, 점수가. 왜? 민법은 가, 벌, 병 이렇게 다음 중 틀린 거 골라라. 이렇게 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외우랍니까? 구조적으로 내가 논리적으로 이해를, 체계를 잡고 알고 있어야 답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과목마다 성격이 좀 많이 다르다. 이런 걸 좀 생각하시고. 어쨌든 간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아까 얘기했지만 6월 말에 시험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에 무조건 끝납니다. 내년에.
내년 6월 말에 시험이 있다고 생각하시라고. 10월 말이 아니고. 그래서 6월 말을 딱 기준으로 설정해서 전 과목을 6월 말쯤에 60점에 도달하겠다. 이래 목표를 세우고 공부하면은 6월 말쯤에 평균 50점 정도로 나와요. 그러면 6월 말에 평균 50점 나오면 천재지변이 없는 한 종결됩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그래서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그리고 주변에 그 얼쩡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공부할까 말까, 학원 갈까 말까. 당장 목살 잡고 끌고 와라. 안 됩니다. 밖에 있으면 안 돼요. 몇 년 간다니까 그게.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이제 현실이 다가왔잖아요. 상대평가로 돼버리면 시험 안 돼요 이제. 말이 상대평가지. 정부에서는 그냥 안 뽑겠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왜? 지금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49만 명입니다. 49만 명 중에서 12만 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 30몇만 명은 장롱소에 자격증이 들어있어. 그럼 국가에서는 더 이상 자격증을 줄 필요가 없는 거야. 너무 이렇게 남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줄여야 되는데 줄이는 가장 좋은 수단이 상대평가란 말이에요. 그건 등수를 가지고 뽑아버린다. 공무원처럼.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상대평가가 되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합격하려면 평균 90몇 점은 받아야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양산 시내 전체에서 한두 명 나오면 잘 나옵니다. 안 된다고 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평가를 실시한 경험이 있거든요. 1회부터 10회까지. 그때는 1년에 2,000명 합격했습니다. 그럼 절대평가인 지금은 1년에 15,000에서 2만 명 합격해요. 거의 8분의 1, 10분의 1로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간에 여러분들은 상대평가 되기 전에 2년의 기회가 남아 있으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내년에 합격하면 가장 좋고, 그러면 내년에 합격을 못하면 1차라도 붙어놔야 된다. 딱 이렇게 됩니다. 결론이. 그렇잖아요. 1차 붙으면 그 다음에는 2차는 거의 합격하거든. 그래서 전략을 잘 짜서 마무리를 잘 하시고, 주변에 뭐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 빨리 맥살을 잡아서 끌고 와라. 헛질을 하지 마라. 그리고 학원에 오지 않으면 합격도 힘들지만 지난 첫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합격도 힘들면 겨우 합격했어. 전부 다 장롱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강으로 공부한 사람은 경험률이 10%도 안 돼요. 일을 하는. 근데 학원에 온 사람은 일을 하는 율이 90% 이상이에요. 그 학원을 안 다니면 일을 못 한다니까요. 밖에 나가면 인강으로 한 사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럼 어디 가서 하겠냐 말이에요. 그럼 일을 배우면 되지 않습니까? 한번 가봐라 배워주는지. 소장이 노하우는 절대 안 배워줍니다. 그냥 전부터 심부름만 시키고 건수 따오면 몇 프로 줄게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학원에서 합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합격하면 첫째 동료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선배가 쫙 있잖아.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선배가 많아. 그래서 올해도 합격자 모임에 선배를 제가 다 초청을 합니다.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회장단. 그럼 오면은 합격자들 전부 다 인사를 해. 명함 교환하고. 그럼 거기 가서 다 배워 이렇게 가서. 그리고 제가 또 소개시켜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선배 중에서 좀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6개월간 좀 훈련 좀 시켜달라. 내가 부탁했는데 노하우를 안 해준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정착해서 업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러나 저러나 합격을 위해서도 업을 하기 위해서도 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셔야 맞다. 제가 봤을 때. 그래 주변에 얼쩡거리고 있으면 원장이 카더라. 외상으로도 해준다 하더라. 빨리 끌고 오라고 학원에. 비밀로? 비밀로 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을 두고 보면은 공개를 해버리는 게 합격률이 훨씬 높습니다. 예, 공개를 해버리면 야 이거 내가 떨어지면은 상당히 창피하다 이런 생각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숨어서 수시로 공부를 해요. 근데 몰래 하면은 떨어지도 괜찮기 때문에 이 소극적으로 된단 말이에요. 아예 깨놔버리는 게 훨씬 더 합격에는 가깝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뭐 숨겨서 할 정도면 뭐 해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그 뭐 숨길 필요까지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할까요 공부? 자 223페이지 점유권 보겠습니다. 점유권. 자 우선은 점유권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실수가 많아요.
점유권. 여러분이 의자에 앉아있는 그 자체를 점유권이라 합니다. 점유권. 자, 그러면 점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점유자라고 합니다. 점유자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 점유자하고 대응되는 말이 뭐 있냐? 점유 보조자라고 있습니다. 점유 보조자. 자, 이 사람은 점유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지배하는 것은 똑같은데 점유권이 있는 사람을 점유자, 지배는 하고 있지만 점유권이 없는 사람을 점유 보조자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점유자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직접 점유자, 하나는 간접 점유자 이렇게 나눠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가게가 있습니다. 가게. 자, 갑이 가게 주인입니다. 가게와 1km 떨어진 자기 집에서 자고 있습니다. 뒤집어 자고 있는 중이다. 수면 중이다. 근데 1km 떨어진 이 가게는 물건이 많습니다. 과자도 있고 뭐도 있고. 근데 을이 지금 알바입니다. 알바. 아가씨다. 아가씨 이렇게. 그 알바가 뜻이 뭔지 알죠? 알바. 아르바이트 그를 알바를 하죠, 그죠? 영어인데 원래 알바. 근데 우리말로 하면은 내 알바 아니다. 이게 알바예요. 그래서 알바는 일을 제대로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알바이다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거를 좀 폼 나게 이야기하면은 가게 점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알바, 아가씨, 점원. 그러면 가게 주인하고 이 알바 사이는, 그죠? 가게 주인은 명령하고 지시를 하고 요 알바는 복종합니다. 요렇게. 그럼 이때 명령 지시하는 갑을 뭐라 하느냐? 한번 읽어 보실까요? 점유주라고 합니다. 점유주. 그럼 이 복종하는 요 사람은 지배는 하고 있지만 점유권이 없어요. 그래서 점유 보조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지시하고 복종하고 명령하고 복종하고 이런 관계를 점유주, 점유 보조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요 알바가 가게를 현실적으로 지배는 하고 있지만 점유권이 없습니다. 이 뒤집어 자고 있는 점유주가 점유권을 가집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점유 보조자 특징이 나오네요. 현실적으로 물건을 지배함에도 점유권이 없는 사람. 그걸 뭐라고? 점유 보조자. 자, 앞으로 점유 보조자도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점유 보조자는 한마디로 기억하십시오. 니는 인간 축에도 안 들어간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장에 점유 보조자가 나오면 이 사람은 인간 축에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 청구도 못하고 청구당하지도 않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제가? 청구도 못하고 청구의 상대방도 안 돼요. 법률 관계에서. 아시겠어요? 그래, 점유 보조자에게 뭐를 청구한다? X. 점유 보조자가 청구한다. X.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오로지 딱 한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자력 구제권이라고 있습니다. 요것만 딱 가집니다. 점유 보자. 자력 구제권. 요 한자로 보면은 자신의 힘으로 구제하는 권리 이런 뜻입니다. 즉 폭행해서 구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을이 지금 가게를 돌보고 있는데 놈씨가 설 다가와. 성은 놈씨고 이름은 팽입니다. 팽이. 예? 그래 가게 물건을 훔치려고 서슬 접근을 해. 그런데 이 사람이 태권도 유단자야. 그래서 폭행해서 막았습니다. 이거를 뭘 한다고? 자력구제권. 그러한 권리는 된단 말이야.
그러면 자력 구제권으로 폭행이기 때문에 폭행죄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일종의 긴급 구조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갑이라는 사람이 주인이야. 을은 지금 임차인입니다. 빌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집이 이쪽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자 보세요. 우리가 본권으로 딱 보면은 갑은 소유권자이고 요 사람은 임차권자라 합니다. 임차권자. 그리고 임대차를 기준으로 보면은 빌려준 사람이죠. 임대인입니다. 요 사람은 뭐랍니까? 임차인입니다. 요렇게. 근데 점유를 기준으로 보면은 을이 현재 집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을을 직접 점유자, 점유하게 한 자를 간접 점유자 이렇게 불러요. 그 제가 하나의 그림을 그려도 갑과 을의 지칭하는 모습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런 걸 잘해야 된다. 본권으로 보면은 소유권자, 임차권자, 임대차를 보면은 임대인, 임차인, 점유로 보면은 간접 점유, 직접 점유. 그래서 앞으로 빌려주는 관계가 생기면 임대차뿐만 아니고 빌려주는 관계에서 빌려주는 자를 간접 점유자, 빌려서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면 직접 점유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을 가지고 직접 점유자도 점유권을 가집니다. 여기는. 자, 그러면 이제 차이가 있네요. 명령하고 복종하고 이런 관계는 점유주, 점유보조자. 빌려주고 빌리는 관계는 간접 점유, 직접 점유. 이래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느낌이 옵니까? 여기는 무슨 계약 관계가 없잖아요. 빌려주고 빌리는 게 아니죠.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복종하고. 이거는 점유주, 점유보조자. 이거는 빌려주고 빌리고. 이거는 간접 점유, 직접 점유. 그러면 이 점유 보조자하고 간접 점유하고가 정반대임을 캐치를 해야 됩니다. 자, 간접 점유는 현재 지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지배를 안 해도 점유권을 가지고 점유 보조자는 지배를 해도 점유권이 없는 것이고 정반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접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와 마찬가지로 점유권을 가진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념을 딱 기억하십시오. 점유주, 점유보조자, 그 다음에 간접 점유, 직접 점유자. 빌려주고 빌리는 관계는 간접, 직접. 명령하고 복종은 점유주, 점유보조자. 여기는 이 사람에게 점유권이 있습니다. 여기는 없고 여기는 양쪽에 다 있고 이렇게. 자, 그 정도 개념을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24페이지. 자, 자주와 타주가 있거든요. 자주와 타주. 자, 이것도 판례가 점유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판례가 많다는 것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주와 타주. 개념을 잘 잡아서 됩니다. 자주 점유와 타주 점유 두 가지. 자, 한자를 보면은 자신이 주인임을 전제로 하는 점유, 타인이 주인임을 전제로 하는 점유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기준이 뭐냐?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소유의 의사. 자, 소유의 의사를 가지면 자주, 못 가지면은 타주 이렇게 됩니다. 자, 소유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했다면요? 자주. 소유하려는 의사 없이 점유했다? 타주. 이렇게. 나중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취득시효 할 때 취득시효라는 개념에서 자주여야 하거든요. 그러면 소유의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 자, 우리 민법에는 주관이냐, 객관이냐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개념을 딱 잡아야 돼요. 자, 주관은 내 생각으로, 그런 뜻입니다. 뭐라고? 내 생각으로. 그런데 객관적은 남들이 평가한다,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요거는 뭐라고? 내 생각. 요거는 남들이, 일반인이, 군중들이 평가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민법에서는 주관적으로 기준을 잡는 것은 없어요. 99%가 객관적입니다. 객관적. 그러면 주관적은 또 다른 말로 나의 실제 의사에 따라, 이런 뜻입니다. 객관적은 실제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 일반인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게 객관적입니다. 자, 그래서 소유의 의사가 있냐 없냐는 실제로 그 사람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냐,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실제로 소유의 의사에 상관없이 남들이 봤을 때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평가되느냐, 그게 기준이라고. 아시겠나요? 이거를 관통을 딱 해야 그 다음에 쉽단 말이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먹고 하니까 부자입니다. 부자. 롤렉스 시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누구 하니까 누기는요, 저는 이런 사람이지요. 읽어보세요. 도인. 도인이 뭔지 아시죠? 도둑놈을 높이 부를 때 도인이라 합니다. 도인. 우리 법에도 법률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도인. 도둑놈을 높이 부를 때 도인. 근데 이건 한자로 왜 쓰느냐? 이거는 한자로 안 쓰면 지리산 진짜 도인이 자기인 줄 알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이거 도둑놈이 도둑놈이다. 그러면 이 도둑놈은 원룸에 살고 있거든요. 원룸에 살고 있다. 참 이때 강의가 좋아. 저도 1년 내내 이런 것만 했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나중에 3월 달에 가면은 이런 거 그릴 시간도 없어. 그래서 지금이 중요하다고, 지금이. 자, 이 원룸에 사는데 초상화가 2개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왼쪽에는 홍길동이, 오른쪽에는 장길산이. 홍길동이, 장길산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것도 모르나? 의적 들어보셨습니까? 부잣집 털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 존경합니다. 어리. 그래서 향불을 딱 피워놓고, 향불이 뭐라 여기서 절을 막 합니다. 절을 하면서 결의를 다집니다. 선배님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저도 선배님의 뜻에 따라서 부자를 털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래서 딱 우리 부잣집에 뛰어넘어서 롤렉스를 훔쳐냈습니다. 이렇게 훔쳤어. 자, 그러면 이 도둑놈에게는 실제로 소유할 의사가 있습니까? 좀 전에 여기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훔쳤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기 하기 위해서 훔쳤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훔쳤다? 주기 위해서. 그럼 실제로 소유의 의사가 없잖아요. 그럼 실제로 소유의 의사가 없다면 주관적인 소유의 의사가 없잖아요. 그걸 가지고 자주다 타주다 이걸 안 한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 물어볼까? 자, 이 사람은 실제는 소유의 의사가 없어. 그러면 남들이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평가하느냐 없다고 평가하느냐 한번 보잔 말이야. 보자고. 훌륭합니다. 끝나기 직전에 들어왔다. 얼마나 훌륭해. 저런 분이 합격한다니까. 자세가 돼. 자세가. 마지막 한 순간이라도 들어보자. 이런 식으로죠. 자세가.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자, 을 자신은 소유의 의사가 없잖아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훔쳤잖아요. 그래서 을에게는 실제로 나의 생각은 소유의 의사가 없어. 실제 소유의 의사가 없어. 근데 남들이 그걸 압니까? 모르지. 일반인들은 도둑놈이라면은 자기 하려고 소유하려고 훔쳤을 것이다 평가를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평가를 했을 때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이놈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부잣집을 털어서 롤렉스를 훔쳤습니다.
그러면 이놈의 실제 의사는 소유 의사가 없더라도 남들이 봤을 때는 소유하려고 훔쳤을 것이다. 평가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럼 기준이 실제다, 평가다. 평가. 그러니 도둑놈은 실제로 소유의 의사가 있냐 없냐 상관없이 항상 있는 것으로 평가돼 버립니다. 그래서 도둑놈의 자주는 타주가 된다, 자주가 된다. 자주가 돼버린다. 항상 그렇단 말이야, 항상. 이게 이해가 안 가면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진다.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이 도둑한테는 실제 의사가 중요하다. 남들의 평가가 중요하다. 남들의 평가. 실제 의사는 소유 의사가 없더라도 도둑놈이 훔쳤으면은 소유의 의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항상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도둑놈의 점유는 항상 뭐로 된다고? 자주 점유로 된다고. 됐나요? 여러분들 인터넷 강의 백날 들어봐야 이런 소리 못 듣습니다. 그건 외우라 그래. 외우라 그런다고. 민법이 외워가 될 일이 아니란 말이.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예를 든다면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주인입니다. 땅 주인이야. 자, 을이 지금 빌립니다. 빌려요. 빌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빌렸습니다. 빌렸습니다. 그러면 을의 점유는 자주냐, 타주냐, 즉 소유의 의사를 가졌냐, 소유 의사가 없느냐. 자, 우리가 이거는 내가 봐도 남들이 봐도 빌렸잖아요. 빌렸다면은 소유의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실제도 소유 의사가 없고 남들이 봐도 소유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린 사람의 점유는 항상 뭐라고? 타주이다. 이렇게. 제가 빌렸다고 했는데 이 빌렸다는 개념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통합해서 그냥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려서 점유하는 것은 무조건 뭐라고? 타주. 소유 여사가 없는 것으로 평가돼 버립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자, 결론이 하나 나왔네요. 어쨌든 소유의 의사가 있으면 자주점유, 없으면 타주점유. 근데 소유의 의사는 실제로 그 의사가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취급되냐, 그렇게 평가되냐, 이게 기준이다. 도둑놈의 의사는 항상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평가. 따라서 도둑의 점유는 항상 자주. 자, 빌린 사람의 점유는 항상, 그죠?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평가. 그래서 뭐라고? 항상 타주.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매매를 가지고 볼게요. 실제로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지금 1억으로 매매를 합니다. 3월 1일 날 토지가 이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을을 뭐라 합니까? 매수인이라 하죠. 갑을 뭐라 해요? 매도인이라 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시험에 이게 제일 잘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일까, 타주일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매수하는 사람은 소유하려고 매수하는 거 맞죠? 그래서 매수인의 점유는 대원칙이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이다. 이렇게. 됐나요? 자주. 원칙은 그렇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약간 응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매매가 무효라고 결정이 됐습니다. 무효라고. 그럼 매매가 무효이면 소유권 취득이 안 되죠. 소유권 취득이 안 되는데 토지를 가지고 있다면 부당이득이다.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된다. 이거 들어봤잖아요. 그러면 을이 반환해야 되는데 잠시 점유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매매가 무효임에도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다. 이거는 자주일까, 타주일까? 매매가 유효일 때는 뭐? 자주. 무효일 때는 요거는 약간 안개야 돼. 제가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해줍니다. 자, 무효일 때는 우리 판례가 두 가지로 가릅니다. 무효임을 알고도 점유한다. 그러면 타주로 봅니다. 이렇게. 무효임을 알고도 점유한다.
그럼 무효임을 알았다면 소유권 취득을 못한다는 것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소유 의사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때는 타주. 그런데 무효임을 모를 수도 있거든요. 무효라는 것은 이거는 주장을 안 하기 때문에 을이 무효임을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단 말이에요. 취소는 의사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알아요. 그래서 무효를 알고도 점유했다. 타주. 여전히 모른다. 뭐요? 자주. 이렇게 나누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렇게. 요거는 조금 암기가 필요하다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무효가 아니고 저 매매가 사기당했다. 취소를 합니다. 취소. 또는 해제가 된단 말이에요. 자, 취소하거나 해제를 해도 결국에는 무효로 갑니다. 그런데 차이가 뭘까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무효는 애초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고 취소와 해제는 취소라는 해제라는 의사표시를 해야 무효로 갑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매매가 취소나 해제가 돼서 무효가 됐어. 그때 여전히 을이 아직까지 점유하고 있다. 그때는 무조건 타주입니다. 타주. 이렇게. 왜일까요? 자, 아까 무효일 때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 그랬죠? 근데 취소와 해제는 을이 모를까요? 알지. 갑이 의사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취소하겠다, 해제하겠다 의사표시를 하기 때문에 을이 무조건 취소 해제를 알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돼 버려. 그래서 항상 타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공부하기는 쉬워요. 그래서 매수인의 점유는 어쨌든 간에 원칙은 자주이고 무효일 때는 알았다, 타주, 몰랐다, 자주, 취소나 해제가 됐다. 그때는 무조건 을이 알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타주다. 이렇게.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매도인의 점유를 한번 봅시다. 매도인. 자, 판 사람이 매매는 했지만 아직까지 점유할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럼 이 사람의 점유는 자주냐 타주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주 타주. 그 뒤에 그 맨 뒤에 이제 그 집에 갈 때 좀 들어오신 분들은 제일 어려운 거 할 때 들어왔다. 네? 제일 어려운 거 할 때 그죠? 눈앞에 캄캄해요. 저게 무슨 소리고 이러시 봅니다. 네? 그죠? 그죠? 빨리빨리 들어야 처음부터 들어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매도인의 점유는 자줄까 타줄까 이래 봤을 때, 자, 매매하기 전에는 이 사람이 뭐였습니까? 소유자. 맞죠? 그러면 소유자가 지 토지를 점유할 때는 누가 보나? 소유 의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매하기 전에는 항상 자주가 됩니다. 매도인의 점. 근데 이미 매매를 해버렸어. 자, 매매를 하고 난 뒤에도 잠시 점유할 수도 있잖아요. 좀 이따 넘겨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매매를 하고 점유할 때는 어차피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것을 전제로 잠시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평가할 때도 이미 소유 여사가 없어진 거로 봅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로 된다고? 타주로 된다고. 요렇게. 이게 시험에 가장 잘 온다고. 자, 한번 연습해 봅시다. 연습 간단해요. 처음에는 약간 복잡해 보이는데 하면 할수록 이거보다 간단한 게 없어. 자, 매수인의 점유는 대원칙은 자주. 매매가 무효일 때 매수인의 점유는 알고 있으면 타주, 몰랐다면은 자주. 자, 매매가 취소 해제됐는데 을이 점유하고 있다. 그때는 항상 타주. 매도인의 점유는 매매하기 전에는 자주, 매도 후에 점유할 때는 타주로 전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됐나요? 여기까지. 뭐 크게 어려운 거는 없어요. 그거 말고 이제 여기 책에는 없는데 요거 있거든요. 좀 전에 요 하나만 봅시다. 이건 다른 학원에서 안 했는데 물권적 청구라고 조금 전에 들어봤어요. 물권적 청구. 이렇게 물권이 침해됐을 때 배척하는 권리, 이걸 물권적 청구로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물권적 청구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에는 여기는 213조, 214조에 되어 있고 여기는 204조, 205조,
20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의 물권적 청구는 세분화시키면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도 있고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도 있다. 소유권이 침해되면은 소유권의 기한, 점유권이 침해되면은 점유권의 기한 이렇게 됩니다. 자, 좀 전에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는 몇 종류가 있다 했다? 세 종류. 첫째는 뭐였다? 한번 해봐라. 겁내지 말고 물권적 반환 청구. 두 번째는 물권적 방해 제거 청구. 세 번째는 물권적 방해 제거 청구. 그러니까 기니까 줄여라. 앞으로 반환 청구, 제거 청구, 예방 청구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소유권이 침해되면은 돌려주시오, 반환 청구, 치우시오, 제거 청구, 공사 중지하시오, 예방 청구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 점유권에도 똑같은 형태가 있어요.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자, 세 가지가 있는데 역시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 세 가지가 있어. 근데 이거를 왜 제가 설명하느냐? 점유권이 침해돼 가지고 점유권에 의해서 물권적 청구를 할 때는 반환 청구, 제거 청구, 예방 청구 대신에 다른 용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이하기 때문에 이것도 공부를 해야 돼. 그럼 반환 청구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반환 청구 뭐라 할까? 반환 청구 대신에 뭐 회수 청구라 합니다. 뭐라고? 회수 청구. 그 다음에 제거 청구 대신에는 보유 청구라 합니다. 예방 청구 대신에는 보전 청구라고 한다. 그래서 회수, 보유, 보전이 나오면 회수는 반환 청구, 보유는 제거 청구, 보전은 예방 청구 이걸 말한다고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회수 청구에. 그러면 이걸 이제 자 보세요. 용어 문제인데 소유권이 침해됐을 때는 물권적 청구라고 합니다. 이렇게. 근데 점유권이 침해돼 가지고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는 이거를 또 독특하게 다르게 써요. 용어를. 이거를 앞으로 요렇게 씁니다. 한자를 말라서는 하지 말고 처음이니까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시오. 점유 보호 청구권 이렇게 부릅니다. 자, 본권이 침해됐을 때는 물권적 청구, 점유권이 침해됐을 때는 점유 보호 청구. 점유 보호 청구는 세 가지가 있다. 회수 청구, 보유 청구, 보전 청구. 회수 청구는 반환, 보유 청구는 제거, 보전 청구는 예방의 뜻이 들어있다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용어가 원활해야 책을 읽을 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머리가 띵한갑네. 항상 머리가 내가 강의를 들었을 때 머리가 띵하다는 느낌이 들면은 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돌리다. 산소가 부족하면은 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지금은 괜찮은데 이제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은 제일 먼저 증상이 나타나. 목하고 어깨하고 뻐근하면서 머리가 지금 뭐요? 열이 살살 생겨. 그거를 없애려면은 자주 돌려야 돼. 자주 돌리고 쉬는 시간에 앉아있지 말고 한 바퀴 돌고 오시고 그렇게. 예.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점유는 요 정도만 하면은 충분하다. 우선 첫째는 점유의 개념, 두 번째는 자주와 타주, 세 번째는 점유권에 대한 보호청구. 요 세 가지 개념을 조금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겠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물권이 침해됐을 때 배제하는 권리가 물권적 청구인데 용어를 달리 쓴다. 본권이 침해되면은 물권적 청구, 점유권이 침해되면은 점유 보호 청구. 자, 물권적 청구는 반환 청구, 제거 청구, 예방 청구. 점유 보호 청구는 회수 청구, 보유 청구, 보전 청구 이렇게 씁니다. 말을 할 때.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시험하면은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하고 점유권에 대한 회수 청구하고 이거하고 비교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도 별 4개입니다.
당연히 올해도 나왔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 별 4개다 그러면은 출제될 확률이 90% 이상이다. 별 3개다 그러면은 80% 이상. 그 다음 나머지는 별 이야기 안 합니다.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거를 좀 참조해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뭐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리고 공법 시간이 목요일로 바뀌었다면서요? 뭐 목요일로 바뀌었다 지장이 없어요. 지장이 없으면 그대로 하시고, 그 선생님 뭐 사정이 좀 있는갑지? 근데 1일부터는 금요일로 다시 갈 겁니다. 목요일은 다른 과목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하여튼 양해를 좀 해주시고, 어쨌든 1차에는 대표가 민법이고, 2차에는 공법이 대표다.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25년도에 상대평가로 될 확률이 90% 이상이다. 여러분이 유일하게 합격할 수 있는 기회는 내년 하고, 그 다음에, 그 지나면은 학생들이 엄청나게 후회할 겁니다. 그때 할 걸. 왜?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합격자 수가. 지금은 2만 명 뽑으면 그때 2천 명 뽑는다고. 제가 볼 때는 확률상 양산에는 한 명도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시험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합격할 기회는 2년밖에 없다 생각하시고, 좀 어렵지만은 차분하게 잘 하셔가지고, 그리고 경기를 자꾸 묻는데 좀 묻지 마세요. 경기는 순환합니다. 순환. 제가 볼 때는 앞으로 2, 3년 되면 회복해요. 2, 3년 되면은. 그럼 회복할 때 그때 공부해야 됩니까? 아니, 지금 공부해야 돼, 지금. 지금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놨다가 경기가 회복되면 그때는 돈 벌어야지. 근데 학생들은 희한하게 경기가 안 좋으니까 돈을 안 벌고 있으니까 나 공부 안 해야지 이리 생각한다고. 그거 아니단 말이야. 오히려 경기가 안 좋을 때 공부해서 자격증 따놨다가 경기가 회복되면은 그때 업을 해서 돈 벌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지난번에 동기부여를 위해서 이야기했는데 저 밑에 5만 7천 명 강의 들었다 했죠? 제 제자가 5만 7천 명이야. 그 중에 잘 나가는 친구가 천지입니다. 지금은 경기가 안 좋아. 경기 좋을 때 한 달에 4천, 5천만 원 버는 사람이 천지입니다. 제 제자 중에서. 그래서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도 열심히 해가지고 중개사 자격증을 따는 그 이후부터는 부동산 재벌로 가는 기초다. 틀림없이. 됐죠? 열심히 하셔가지고 내년에 꼭 합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